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죠? 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추가 기소된 지 2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관한 선행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뇌물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했습니다. 네, 당시에 50억 사건으로 알려졌었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공소기각 처분이 나온 만큼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선고 결과를 받아든 곽 전 의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곽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차 뇌물사건 수사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라는 게 밝혀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아들이 받은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정 중단된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만큼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다며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진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23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은 지규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법관 인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한 지규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은 오는 19일이라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지 부장판사는 20일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을 각각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씨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32명의 법관을 신규 부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45.5%에 해당하는 6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부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모인 자리에서 사제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씨의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걸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 씨의 주거지에서는 인화 물질과 타이머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죠? 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건데요.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한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일주일 전에도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네, 로저스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쿠팡 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이고 로저스 대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로저스 대표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석 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전 서울시 의원과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정오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전 동작구 의원들에게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찬압 취업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온 만큼 경찰의 김병기 의원을 언제쯤 처음 소환할지 주목됩니다. 네, 어제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만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영장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강선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 동의 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언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증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 장중에 급락을 했지만 조금 회복을 하면서 5천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 1.44%의 하락을 해서 5,089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2.5% 떨어져서 1,080.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 오른 1,469.5원을 오후 3시 반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5천선을 유지를 했지만 1.44% 떨어진 5,089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5% 떨어져서 1,080.77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세한 우리 증시와 환율 소식 취재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실무진이 만든 일종의 합당 로드맵이 유출되면서 당내 밀약설이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취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개 설전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충돌했다고요? 네, 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이 유출되면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선 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해당 문건은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등 합당 방식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밀실 로비로 답정너 합당을 밀어붙이려 한 거라며 정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비토 의견을 묵묵히 들은 정 대표는 합당 문건은 보고도 논의도 되지 않은 거라며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27일 실무진 검토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각의 밀약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도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거듭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를 포함해 혁신당 측 누구와도 협의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 속 정 대표는 3선 이상 중진들과 식사, 간담회를 통해 경청을 이어가는데 파장이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 문건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요. 박홍근 한준호 의원도 문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합당 논의 철회,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당 안팎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거취 표명을 요구하라. 대신 직을 걸라는 장동혁 대표 제안에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했던 인사들은 본질이 아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 글을 통해 설사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들 그게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하고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가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재신임 논의가 나온 건 지방선거를 위해 지도부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지적하면서 당이 포커판이냐 조폭식 공갈 협박이다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이겨보자라는 지금 당내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반면 장동혁 대표는 거듭 직을 걸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당사의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유튜버 고성국 씨 발언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회의실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YS 아들 김현철 씨는 장동혁 지도부가 고 씨 주장에 무응답함으로써 사실상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이 군사정권 후예라 자처하는 거라며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두환 사진 게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 공적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오늘까지 하되 당신의 직도 걸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단 장동혁 대표. 판돈을 건 포커판 자해 정치란 소장파의 비판이 나왔고 장동혁계는 잡초 같은 장동혁이 온실 속 화초들을 제압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분란이 잦아들긴커녕 후폭풍이 커져만 가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굉장히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피력한 부분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이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받겠다면서 승부수를 띄우긴 했는데 이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그 두 가지 장면을 주목해서 봤거든요.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때 결정난 것이 뭐냐면 그간 당무감사를 했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37곳의 당협들을 교체하겠다라는 보고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선 이후로 미루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제명 이후에 좀 소란스러운 것들을 지방선거로 일단 그 당의 목표를 전환하면서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시키겠다는, 캄다운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혔는데, 오후에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조건을 건 사퇴 발언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지금 좀 많은 분들은 지방선거로 빨리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좀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너의 직도 걸어라. 그렇다면 이 딜이 성사가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 둘 중에 하나는 의석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딜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가 않죠. 이게 공직이잖아요. 공직인데 그것을 뭐 무슨 본인들의 개인의 어떤 소장품이나 자산처럼 걸고 자시고 뭐 노잣돈, 뭐 판돈 뭐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우리가 항상 굉장히 뭐랄까요, 독단적인 상황을 접할 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제도를 이용한 독재가 가장 무서운 독재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의 제도인 윤리위를 통해서 상대를 제거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청소하겠다라고 들면 그것은 정말 독재이자 공포 정치이자 뭐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거의 파쇼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정치는 전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경쟁도 아니고 국민을 향해서 보여주는 경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표는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당신들에게 좋은 선택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던져줘야 기본 예의 아닙니까?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것만 통과하면 그걸 명분으로 상대방은 싹 없애버릴 거야 라는 암시가 담긴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 뒷골목이나 아니면은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도박판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도를 이용한 독재가 가장 무섭다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의원이 정치판을 판돈을 건 포코판으로 만든다. 권영진 의원은 조폭식 협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이 뽑아준 직을 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뭐 대체적인 의견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이것을 걸 테니 당신들은 뭘 걸겠냐라는 표현은 정치적 의미로 내가 이만큼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일단락 짓고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방향 전환해서 갑시다라는 취지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를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발언이 낳은 파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재신임 투표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가 뭔가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예. 적어도 국민의힘 당신만큼은 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실제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당원들이 나를 이만큼 뽑아준 당원들이 나를 이만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 텐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파장이 커진 것이 이게 51대 49로 결정이 나든 60대 40으로 결정이 나든 70대 30으로 결정이 나든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당헌 당규상에 이런 식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제도가 있느냐 이것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미 외에는 별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저희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 직을 걸고 그럼 재신임 투표하자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지 해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을 건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하자라는 의원이나 지자체장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고 공정한 방식이고 당에 있는 절차를 갖춘 거라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재신임 제도는 없어요. 재신임을 묻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온라인 투표는요 그냥 만들어진 제도지 공식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는요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고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그러면은 김용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이겠어요. 전당대회 다시 해서 그럼 다시 뽑아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제도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을 걸고 하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냥 헛웃음만 치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 당 지도부가 관할하는 온라인 재신임 투표 자체를 좀 믿기가 어렵다.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점입 가경인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답정너 합당이었다, 실무 차원의 문건이었다, 최고위원 회의가 살벌했는데요. 문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A4 용지 7장 분량 대외비 보고서에는 합당 절차를 이달 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 마무리 짓고 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 걸로 전해지는데 이를 두고 아침 회의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됩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네, 요즘 민주당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미략설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A4 7장짜리 합당 관련 비공개 문건, 원래 비공개가 됐어야 하는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죠?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은 뭐 그 동아일보의 단독으로 유출이 됐잖아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사실은 우리 당은 뭐 더 친한 매체가 있을 건데 예, 뭐 동아에 유출이 된 것도 예,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유출은 유출대로 따져볼 일이고 이런 문건의 존재와 내용은 또 다른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대표와 당대표 측의 설명이라면 실무자가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본인의 개인 문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비공개 대외비 이런 게 찍히거나 거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그냥 검토한 거라면은요, 경우의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케이스 스터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고, 뭐 며칠이 남았으면은 뭐 그 며칠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며칠 전에 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문서가 되지, 날짜를 딱딱 박아가지고, 이날은 이렇게, 요 날에서 요 날까지는 요렇게라는 한마디로 이게 계획안, 기획안에 가까운 문서를 검토 보고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합당했을 때 과거에 지분은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고 흡수합당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할 만한 지금 상황은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안책 명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식의 문서였다면 검토 보고서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 봐라고 누군가 하지 않고 나오기 힘든 문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조국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준다 이런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합당을 반대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미 정청래 대표가 답정너 합당 방식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를 설득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민주당은 버전 1.0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버전 1.0의 민주당이 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가는 또 그 운동권 그 출신의 정치인들이 함께 합류한 버전 2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당의 비주류였던 분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당 버전 3.0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 사태는 그 버전 2.0으로 민주당을 계속 운영하던 분들이 3.0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그 시스템에서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건 사태만 해도 그렇지 저게 문건이 보고만 안 됐지 사실인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정당하고
좀 가까운 매체들이 좀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할 때 출처를 감추려고 할 때는 좀 멀리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보수 매체에다가 그렇죠. 넘겨줬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건이 리크되면서 득을 본 팀은 어디냐. 이것이 회자가 되면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 쪽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고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소위 친명 세력들은 굉장히 지금 이것을 기화로 좀 공격력이 더 세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친명 쪽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6월 3일이고 합당을 하려면 3월쯤에는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이렇게 여야 모두 당내 상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 넉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론조사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2%, 그 격차가 1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수장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긍정 38%, 부정 45%로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가 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가 56%로 그 격차가 27%포인트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더 커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긍정 응답도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우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짚어드렸는데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 승리 의견보다 12%포인트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거든요. 네.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세요. 저 대한정당으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건희 씨 내지는 이제 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의와 재판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판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세력을 옹호해서 그 세력을 중심으로 정권을 내지는 권력을 다시 달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거 우리 보고 면죄부를 달라는 거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국민은 절대 저 상태에서 면죄부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계엄하고 다시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들을 해도 된다라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당연한 거의 폭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양쪽 다 지금 문제가 네. 있죠.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20%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은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 2, 3%를 끌어야 된다 그러고 20%는 끌어오지 못하는 이 진짜 웃지 못할, 울지 못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는 사실은 민주당이 오히려 좁혀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악재를 민주당이 10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에 달하거든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못한다는 응답은 56%에 이르긴 한데요.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보면 아무래도 합당 문제가 이런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양당 모두 양당의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당의 리더십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이제 갤럽 조사라는 게 전화 면접 조사다 보니까 ARS보다는 무응답층이 훨씬 더 많아서 예. 숫자의 차이는 조금 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추세를 보면 저희 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6개월 뭐 남짓 지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책 정당으로서 또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저런 당 내홍들이 네. 이렇게 불거지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게 아마 리더십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내용만 불거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6.3 지방선거 전에 3월쯤에는 합당 여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당원들과 당원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천천히 하겠다, 적절한 시기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순을 죽이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당원 투표를 강행한다면 당원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투표도 같이 하게 해달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냐. 그리고 합당 좋은데 그러면 합당 시기는 전대 전에 하는 게 좋은지 전대 후에 하는지 그 내용도 놓고 같이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진퇴양난에 처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장동혁 대표 역시 복잡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아버지 사진을 당사에서 당장 내려달라고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SNS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버지 사진은 당사에서 내리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우리 아버지 사진은 내려달라.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성국 씨가 전두환 사진을 당내에 걸자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고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요구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들을 숙청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아들인 김현철 씨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도부도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시면 저런 논란은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극우 유튜버들과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어쨌든 37명 당협위원장은 유지하기로 해서 친한 게 속가내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극우 유튜버와 선을 긋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선을 긋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고성국 씨가 입당도 했잖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요, 있는 당원도 저런 주장이면은 제명을 해야 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지키겠다고 공개 1000명도 저는 한 걸로 봐요. 5.18 논란이 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속아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전두환 재판 담당 판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방기하고 출마하겠다고 질질 끌다가 판결을 안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두환 사진을 갖다 건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보이겠습니까? 고성국 씨가 사진을 걸자고 했고 장동혁 대표가 건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과연 우리 아버지 사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의 메시지를 좀 짚어봤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명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만찬 시기가 미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시장합니다라는 미묘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는 100차 이거 이상. 요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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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네. 네.
자, 이재명 우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어제 만찬장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고프다는 의미의 시장합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 대통령이 웃음으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박 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만큼 그 출마 의지를 전하고 대통령은 이른바 명심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 원래부터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만찬에서 시장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고프다는 의미니까 밥 달라는 건데 미묘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명 후보들은요. 어떻게든 이재명 마케팅을 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어떻게 내가 친명 후보다라는 거를 드러낼까를 엄청 고민하고 오신 것 같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너무나 예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너무 드러내고 하면은 반감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돌려서 메시지적으로 그러면서도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한 결과다. 그거를 본인의 개그 코드로 승화해가지고 선거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말없이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심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보궐선거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 대통령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사이가 뭐 꼭 저렇게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정도로 뭐 그렇게 거리가 먼 사이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찰떡궁합을 갖고 있는 사이니까 만찬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첫 번째는 대국민용으로 지방선거에 이분이 제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분이 인천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비추는 걸 테고 저는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당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박찬대를 지금 이렇게 당내 분란이 불거지고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당권파 아닌 당권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야.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라는 것을 당내용으로 보여준 양수겸장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명 친청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나는 친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의미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였다 이런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이 선행 매매 의혹을 받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하는 걸 두고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고 강조하는 SNS 글을 또 올렸는데요. 지난해 9월 발언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일부 기자가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산 뒤에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나서 되파는 선행 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연루된 기자가 5명, 선행 매매로 챙긴 부당이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대응단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은 이 대통령, 앞서 이익만 몰수할 게 아니라 투입 원금까지 싹 몰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은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로 또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동안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메시지를 가지고 밤마다 진짜 고민을 하다가 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구나.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산 투자 방식, 그다음에 노후에 어떤 식으로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느냐, 그 축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지금 메시지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제 말이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고 우리 국민의 자산 중 75%가 그 동작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선순환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을 순환하고 워킹을 하는, 퍼포밍을 하는 자산으로 바꿔서 투자처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정보를 미리 회사와 관계된 분들을 통해서 먼저 취득한 후에 주식을 먼저 사고 팔고 했던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최근 자본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런 말씀, 이런 지시는 공식 회의나 문서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 자꾸만 이것들이 SNS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과유불급인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SNS로 왜 우리 이 문제는 다뤄주지 않아요? 라는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된 특별한 재화일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만기칠람식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시하시거나 전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특히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걸 답답해하는 거죠? 대통령이 전선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 스피커들은 대통령을 위한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음악만 지금 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합당 관련 내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주변의 스피커들이 이런 얘기를 대신해서 해준다면 대통령이 전선에 이렇게 홀로 서가지고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굉장히 지금 지지층에서는 많이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기자들이 매일 새벽마다 대통령 SNS를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좀 안타까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희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4,9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5,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코스피 변동성이 매우 컸죠? 네, 코스피는 개장부터 3% 가까이 내리며 5,01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내림폭이 빠르게 커지면서 4,90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수세에 낙폭이 줄었고 어제보다 1.4% 떨어진 5,0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는 200포인트를 넘나들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급락장이 펼쳐지자 5분 동안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로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 넘는 주식을 투매했지만 개인이 2조 1천억 원, 기관이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5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지만 낙폭이 줄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안팎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돌아서 각각 15만 8천 원, 83만 원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떨어진 10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투자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고용 경기 악화, 금은 가격의 급락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 초반 1,47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후 오름세가 잦아들면서 1,46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50억 원 수수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아들이 받았던 돈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게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사건의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3대 특검과의 독립성도 강조하며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어제 지명된 권창영 2차 특별검사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죠? 네, 권창영 2차 특별검사가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임명 소감을 말했습니다. 권 특검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사실 규명이라며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죄 있는 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고, 세 번째로 치밀한 공소 유지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특검은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18년의 법관 생활 동안 형사 재판을 8년 맡아 경험이 충분하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건은 국사범이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방대하고 또 범위가 넓은 내란 관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권 특검은 우선 사무실 확보와 특검보 인선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다만 검사도 수사 대상의 일부라 검찰청에 사무실을 둘 수 없고,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검사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차로 진행됐던 3대 특검에 대한 평가도 거론했다고요? 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노력해서 초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 기대가 커서 2차 특검이 출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일부를 가지고 특검의 성패를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1회 말에 안타 하나를 맞았다고 해서 패전투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3대 특검도 예방하고 협조를 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재탕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의 가치 판단에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본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은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이희동 전 차장검사는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신 전 검사장은 고발 사건이 아직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은 특검에 이관됐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배제는 계획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차장은 관본권 폐기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직무를 유기해서 주요 증거물을 잃어버렸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는데 이후 돈을 묶는 찌질을 분실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동료 증거를 은폐하라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범 이후 당시 수사관들과 담당 검사를 조사하고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다시 살핀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곧 출범합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12일 출범하는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비정상적 국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정조사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지만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하고 서울 쌍문동 자택 아파트에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회복이 불가하지만 조 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설치함으로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도 야기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조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고립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공유 자동차로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가운데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전 2인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첫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고삐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규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고동환 전 총무를 첫 소환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총무로 있던 재작년까지 이만희 총회장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진 2인자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로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고 전 총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단 당원 가입 외에도 신천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를 중심으로 신천지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참고인 신분인 고 전 총무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민석 강서구의원 협박 사건을 강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5만 USDT, 우리 돈 7,2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그제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메일 발송자를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 1억 4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19명과 여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0대 남성 1명을 구속한 채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새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청구된 19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각계각층에 보내는 명절 선물, 희소성 있고 기념품의 의미도 있다 보니 거래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설문도 예외가 아닌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 대통령의 설 선물 세트를 25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미개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판매자들도 대체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가격을 내걸었는데 많게는 50만 원까지 부르는 글도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가격에도 일부 매물은 빠르게 예약 상태로 바뀌는 등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물, 기념품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손목시계죠. 이재명 대통령 기념시계를 70만 원에 판다는 글이 눈에 띄는데 이외에도 수십만 원대 판매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시계는 어떨까요? 1년 전 20만 원대에 거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는 최근 10만 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는 대부분 10만 원 안팎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는 10만 원 이하에서 거래가 완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주민센터, 한 남성이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가 싶더니 잠시 뒤 손을 치켜들며 주변인을 위협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손찌검을 합니다. 놀란 다른 사람들이 남성을 제지하는데요.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이 남성에게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이 남성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예 박치기까지 하는데요. 들이받친 공무원은 화분과 함께 바닥에 철퍼덕 넘어집니다. 폭행당한 공무원은 전치 3주 상해 진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남성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추워졌습니다. 중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 중부 내륙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온화했던 입춘을 뒤로하고 다시 찬바람을 동반한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친 도심 폭포는 미처 풀리기도 전에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4.9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화천 산해면은 영하 18.3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주말에는 바람의 강도가 더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이 같은 추위는 휴일까지 이틀가량 지속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주말 동안 영향을 주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영하권으로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인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기준을 웃도는 눈이 내릴 수 있어 빙판길 등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불고
해상으로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우려됩니다.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 등 우리나라 해안가 중심으로 이 행락객이나 여행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강한 바람과 더불어 강풍, 그리고 해상에서의 높은 파도로 인한 풍랑에 대한 주의도.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풀릴 것으로 보여 오래 지속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예고돼 당분간 기온은 물론 날씨 변화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따뜻한 겨울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주를 덮친 이상 한파 때문에 외래종 이구아나 수천 마리가 때로 기절해 나무에서 떨어졌다가 결국 야생동물 관리당국에 의해 집단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플로리다 어류야생생물위원회는 추위로 기절한 이구아나들에 대한 안락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과 환경관리업체들이 주운 녹색 이구아나 5,195마리가 야생동물 포집 수거센터에 넘겨져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다음 달 그룹 BTS의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행사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일 광화문 광장 공연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서울 도시 전체를 BTS로 물들이겠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그룹 BTS.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다음 달에도 서울은 다시 한번 BTS의 도시로 거듭납니다. 먼저 신보 아리랑이 공개되는 다음 달 20일,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숭례문과 YTN 서울타워 미디어 파사드 연출로 귀환의 시작을 알리고 다음 날에는 대망의 서울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이 예고돼 당국과 세부 조율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속사 측 신청을 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BTS는 경복궁안 근정문에서 시작해 흥례문과 광화문까지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와 광화문 광장 북측 무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오프닝이 허가되더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데 이후 BTS는 무대에서 댄서 50명, 아리랑 국악단 13명과 함께 전통과 어우러진 공연을 펼칩니다.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를 달군 뒤에도 서울의 열기는 식지 않을 예정입니다. 22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음악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4월에도 서울 도심의 돌담과 계단, 가로수 등이 BTS 노래 가사를 활용한 영상으로 수놓아집니다. 이처럼 도시 전역을 BTS의 공간으로 꾸미는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오는 27일 신곡 5곡을 담은 미니 3집을 내고 완전체 음악 활동을 재개합니다. YG는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블랙핑크 완전체 신보 데드라인의 타이틀곡은 고라고 알리면서 음반 수록곡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음반은 제목처럼 되돌릴 수 없는 최고의 순간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며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만큼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 이야기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사각 형태인 한국의 소박한 주식, 검은 반도체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김에 대한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BBC는 한국 문화 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소박한 주식인 김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김의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지에 김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일부에서는 김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빗대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또 복권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회차별 5,000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 등 전 세대가 나눔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도입된 로또 복권은 2018년 인터넷 판매에 이어 24년 만에 모바일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 판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은 주말도 가능한 PC 구매와 달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1인당 회차별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200만 원 이상은 세법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 당첨금은 본점에서만 지급합니다. 정부는 모바일과 PC 판매는 이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년도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PC 판매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2.8%가량 소진됐습니다. 복권이는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지면 매출액이 한도인 5%로 확대되면서 로또 복권 판매액이 1,3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늘어난 매출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 6조 원을 넘긴 로또 복권은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인 복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가상화폐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꼽혔던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자 이제 가상화폐의 시간은 끝났다는 절망적인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12%나 떨어진 6만 4천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6만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2만 6천 달러대와 비교하면 반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까지 맥없이 무너지면서 비관적인 전망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가상화폐가 더 이상 금이나 미국 달러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심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일부 투기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 연예 이슈에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러다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종목인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이 무너졌고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거듭 추락하면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친 탓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야말로 초풍낙엽처럼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락의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들어서 좀 시들해진 그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좀 힘을 잃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예. 지금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구제금융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가상화폐를 지원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실망한 이런 측면, 이것은 단기적이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가상화폐 반감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4년마다 채굴량이 반씩 줄어드는데요. 많이 줄어들 때 첫 해는 오르다가 둘째, 셋째 해에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지금이 제 4차 반감기입니다. 예. 동네 1차, 2차, 3차 반감기 때는 하락폭이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1차 때는 93% 떨어졌고요. 예. 2차 때는 86%, 3차 때는 77%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 고점 대비 지금 50%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 반감기 흐름을 감안할 때 지금 이 가상화폐가 뭐 망했다든지 가상화폐가 끝났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분석이 아닌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오는 그 추세적 하락기에 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가 맞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의문점들도 최근 들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규제 문제 그리고 지금 반감기, 추세적인 하락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추가로 떨어지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게요. 영어로 데스 스피럴이라는 건데 마이클 벌이라는 뉴욕 증시의 상당히 실력자, 한때 공매도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그야말로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예. 가상화폐가 여기서 5% 정도 더 떨어지면 죽음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대목, 이 대목도 가상화폐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기폭제가 됐거든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게 자기가 수영을 잘 해도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소용돌이 부근에 가면 빠져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목,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쪽에서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 빚으로 투자한 것은 이것은 다른 데서 어딘가 돈을 메꿔야 되니까 다른 산업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예. 이런 섬찟한 무서운 얘기를 해서 뉴욕 증시도 떨어지고 지금 가상화폐를 둘러싼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발작적 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 마이클 버리의 뭐 얘기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니까 네.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뉴욕 증시에서 전문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반감기 이후에 그러면 반등할 사례도 있을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가상화폐가 나온 지가 아직도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동안에 모두 3차례의 반감기가 있었고 예. 1차, 2차, 3차 반감기 이후에는 최고 90%까지 떨어졌다가 그 하락폭을 다 많이 하고 그 2배 이상 3배로 올라간 그런 패턴이 종전에 3번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 떨어졌다가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그것이 항등식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러나 가상화폐 자체가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크게 내리기 때문에 뭐 현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속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450만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부 조사한 결과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이미 1년 반 전에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에서 30일 사이 따릉이 앱을 대상으로 디도스 추정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으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에 실제 80분가량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따릉이 앱 서버를 관리하는 KT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공단에 보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6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사 결과 당시 공단이 서울시는 물론 관련 기관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기관은 72시간 안에 관련 사실을 신고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런 사실을 1년 반이나 숨기고도 지난주에야 경찰에 관련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데 당시 지금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 있는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즉각 경찰에 알리고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경찰과 관련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담합하다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최근 검찰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걸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우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재개를 허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원자력 협력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문제에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직접 접촉과 같은 큰 진전은 아니지만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새로운 진전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가 최근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재 면제가 보류돼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이나 식수 위생을 비롯해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으로 사업 주체는 국내 지자체나 국제기구 WHO 등 다양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재개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눈치지만 9개월가량 중단됐던 사업 재개가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차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은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당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인민경제 수많은 단위에서 새 기준과 새 기록이 연이어 창조되면서 지난 1월 인민경제 계획이 빛나게 완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준공 소식과 나날이 농촌에서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은 당 대회를 향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었던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성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린 빌 게이츠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앱스타인과 친한 부자들에게 세계 보건 분야에 기부하도록 설득하려고 인연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여성들과의 관계로 성병에 걸렸고 당시 배우자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는 앱스타인 문건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메일은 없었고 앱스타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Apparently, Jeffrey wrote an email to himself. That email was never sent. The email is, false. So I don't know what his thinking was there. Every minute I spent with him, I regret and I, apologize that I did that. 지난 2011년 앱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3년간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했다고 인정했지만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It's factually true that I was only at dinners.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And so, the more that comes out, the more clear it'll be that although the time was a mistak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behavior.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는 앱스타인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멀린다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직면하는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미국인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교류한 베르게 브랜데 WEF 총재를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WEF는 브랜데 총재가 앱스타인과 함께 비즈니스 만찬에 3차례 참석했고 이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문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앱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에는 브랜데 총재가 60여 차례 등장합니다. 캐나다에서 의적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또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일 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식료품점입니다. 얼굴을 가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인부터 유기농 음식, 화장품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CCTV를 가리려는 듯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합니다. 영국 전설 속 의적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골목의 로빈들이란 단체의 사람들인데요. 범행 장면을 촬영해 이렇게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훔친 식료품과 생필품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공동냉장고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물가 부담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지난 크리스마스엔 산타 옷을 입고 식료품점을 급습격해 트리 아래 훔친 물건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로 추정되는데 현지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법리 부분 등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서 지난 2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먼저 제출을 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는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인 입춘쯤에 빠뜨리지 않는 액마기 풍습이 있습니다. 방식이 우리와 달라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담긴 의미를 알고 나면 재밌기도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도쿄에 있는 사찰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한상위 사람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아래에선 두 팔을 벌려 받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작은 주머니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볶은 콩. 봄이 시작되는 때 귀신을 쫓는 일본의 전통 행사인데 마메마키라고 부릅니다. やっぱなんかあんまりいいニュースがないので、なんか福女としてこの服を皆さんにお分けできればなと思って巻いてます。はい。 지금 외치는 말은 악귀는 나가고 복은 들어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애구나 물러거라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오사카 지역 풍습이었다가 이제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뿌린 콩을 자기 나이만큼 먹으면 1년 동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豆は年の数だけ食べなさいって言われましたけど、年取っていくたんびに食べる数が多くなって大変ですよね。 우리 김밥을 닮은 에호마키를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 먹는 규칙이 중요한데 우선 길한 방향을 향해 몸을 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번에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두꺼울수록 복이 더 커진다고 여겨서 해마다 더 굵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고기나 장어 같은 고급 재료를 넣은 것은 우리 돈으로 한 줄에 20만 원이 넘게 팔리기도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유명 TV 앵커의 80대 노모가 납치되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의 앵커 서베너 거스리의 모친 낸시 거스리가 지난달 31일 밤 애리조나주 투손의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투손 소재 지역 방송은 낸시의 몸값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방송국에 배달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 서베너 거스리와 대화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안전히 돌아오도록 모든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룹 엔하이픈의 성운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습니다. 성운은 데뷔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했고 지난해부터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 B737-8 9호기를 구매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9호기 도입으로 제주항공 차세대 항공기 비중은 전체 21%로 확대됐고 구매기 비중도 35%로 늘었습니다. 현재 여객기 평균 기령은 12.3년으로 지난해 1월 기준 14년보다 1.7년 낮아졌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재입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늘 마감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서류 제출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19개사로 주관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등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핵심 사업과 커머스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2.1% 증가한 12조 350억 원, 영업이익은 11.6% 늘어난 2조 2,081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이 10조 원대를 돌파한 건 네이버가 처음입니다. 롯데건설이 글로벌 건축설계사무소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수주전을 위해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겨울이 됐습니다. 어제는 초봄처럼 온화했는데요. 하루 만에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0도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에 달하겠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3일 이상 한파가 지속하는 만큼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 밤사이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는 3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 그 밖에 호남과 충남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츰 개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